네, 안녕하세요. 네, 제2차 현법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는 중입니다. 중간 정도고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죠.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수업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이 이제 기본이지 기초가 아니죠. 네,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 총론, 강론, 총론에서 나온 문제, 강론에서는 11문제. 이거 구분하는 것도 형식적이죠. 거의 구분하기에 따라서는 총론, 강론을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본다면 9문제, 그리고 강론은 11문제, 그리고 재산죄, 역시 중요하죠. 네, 재산죄 관련된 문제만 이제 6문제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문서죄가 하나가 나왔죠. 문서죄가 이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15년, 16년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에서는 한 9개 지문 정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물론 이걸 통계내는 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다음 시험에 이대로 나오느냐? 아니죠. 출제자 마음입니다. 근데 항상 공통적인 것은 재산죄하고 문서 유가증을 합치면 거의 한 7, 8문제는 나온다는 거. 20문제 중에 7, 8이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재산죄하고 문서에서 승부가 거의 납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거의 승부가 나고 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판례 위주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특징적인 것은 재헌법중주의 1번 항상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구체적 규분 통제로서 헌법의 문제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경찰 채용, 경찰 간부에는 1번은 볼 것 없이 이겁니다. 네, 그래서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상당히 어렵죠. 헌법재판소 판례하고 대법원 판례를 다 봐야 되고 간단하게 한번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치사하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리고 이제 기억. 의사가 직접 얼굴을 안 봤습니다. 대면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화, 화상 등을 이용해서 용태를 스스로 두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의사가 직접 진찰한 건 맞죠. 비록 얼굴을 보진 않았지만 의사가 직접 진찰한 건 맞습니다. 비록 아주 충분하게 진단을 한 건 아니지만 직접 진찰한 건 맞기 때문에 결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 니은 지문. 이것은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출제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바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세 번째 줄이죠. 성폭력 범죄입니다. 예, 범죄의 선의 요건은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게 다 구비되어야 되는데 계속 보시면 바로 소년입니다. 그렇죠. 바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는 것이 과연 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것이 맞겠는가? 소년 보호 처분은 구성군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이 범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죠. 예,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책임 없는 거니까. 이에 따라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고 그 다음 디귿 지문. 네, 바로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보조하는 자,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폭행을 가한데 이런 것은 명확한 개념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디귿 지문 틀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다가 특히 헌법 공부하는 진열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웬만하면 합헌입니다. 허용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헌법재판소 등은 헌법 합치적 해석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 공부하는 진열에서는 보통 위헌, 헌법 위반된다. 요거 위주로 정리하고 이거 이외의 것은 합헌이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거 명화성문칙 위배된다라고 공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합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명화성문칙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리얼 지문.
네, 이런 것은 좀 올드합니다. 그렇죠? 클래식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아동의 덕성은 명확한 개념이 아니죠. 덕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히, 어느 정도 되면 심히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애매합니다. 해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되면 해하는 것인지, 또 게다가 우려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도무지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도출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보고 아주 오랫동안 출제가 된 판결들입니다. 리얼은 옳습니다. 그 다음 2번 지문.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그래서 형사 책임이죠. 형사 책임은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신 전속적인 것이니까 따라서 결론 합병으로 인하여 조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 건 아닙니다. 네, 맞고 그 다음 2번 지문. 회사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역형의 형량을 장량 강행하고 병고하는 불금형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한다면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인 회사를 처벌함에 있어서도 똑같이 장량 강행하거나 선고 유예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인하고 바로 이 종업원인 대표자 혐의는 전혀 별개의 혐의로 평가되고 대표자에게 정상 참사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바로 법인에게 정상 참사 사유가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지문. 예, 형법은 자기 책임이죠. 따라서 종업원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해서 양벌 규정을 주한다.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 권고와 관련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과실 책임설, 과실 책임설입니다. 바로 법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해서 법인이 처벌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과실이 없는 겁니다. 법인한테는. 그러면 법인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법인의 종업원이 자수합니다. 종업원이 즉 직원이 자수하였다면 직원한테는 자수 혜택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자수한 게 아니죠. 법인에게 자수 강경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해야지만 법인에게 자수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3번 지문. 1번. 특수고무방해 지상죄는 부진전 결과적 가중법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대표적인 것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그리고 특수고무방해 치상죄는 중앙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어도 성립하는 부진전 결과적 가중법. 기본적인 내용이죠. 맞고. 그 다음 2번 지문.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문으로서 오랫동안 계속 출제되어 왔었죠. 바로 이 상해치사죄의 공동점범은 폭행, 기타 침해 행위, 행위 맞습니다. 둘 다 행위로 나갈 의사가 있으면 되지 결과적의 의사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여러 사람이 상해 범위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충분히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면 전부 다 상해치사죄의 공동점범이 되죠. 따라서 2번 지문도 옳습니다. 3번 지문. 연소죄입니다. 방화죄에서 공부하죠. 바로 168조 연소죄는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를 범하여 중한 결과로 불이 번져 나가는 경우고,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연소죄의 법적 성격입니다. 바로 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따라서 그걸 물었던 겁니다. 결과적 가중범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15조 2항에서는 예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올드한 지문이죠. 바로 15조 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중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다면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 겁니다.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필요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바로 이것은 오상방미죠. 미포선초과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수업 때도 쭉 정리했지만 간단하게 여러 개 정리했습니다. 고소구법엄,
고의설, 소구적 구순요건 표지이론, 구순요건 착오 유추적용설, 다수설인 투표가 제한적 책임설은 착오에 빠진 자를, 그렇죠. 뭐로 접근합니까? 과실치상죄 또는 무죄. 그렇죠. 과실범이 되거나 또는 무죄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고 이것은 원격 책임설입니다. 원격 책임설은 바로 이 위정차도 법률을 착오로 보고 바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여 책임조가 무죄가 됨을 공부를 하지요. 그러면 원격 책임설에 따랐을 때 착오에 빠진 자는 고의범인 상해죄가 성립하거나 만약에 위법성 인식이 없음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면 무죄입니다. 아무튼 이 위전차가 관련된 사례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과실범입니까? 고의범입니까? 고의범이 더 중한 거죠. 이에 따라서 원격 책임설이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에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나머지 하설들은 만약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전부 다 과실치상죄입니다. 그런데 원격 책임설은 상해죄라는 고의범의 성립을 인정하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1번 지문. 요거 뭐 재산죄 관련된 것이고 최신 판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갑이 자기가 타인 명의로 리스한 이 자동차를 그렇죠. 사채업자한테 담보로 정했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훔쳤습니다. 훔쳐가지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자동차 소유자인 캐피탈에 반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 영덕의 의사가 없는 것인가? 그렇죠. 뭐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렌트한 자동차를 갖고 와가지고 이 자동차 소유주인 캐피탈에 반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이 사안에서는 불법 영덕의 의사를 인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해설 보셔도 되겠지만 1번 지문에서는 불법 영덕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지문. 네, 이것도 이제 교훈 수업 때 쭉 보는 거죠. 불신 건물 받았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줬다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데 민망하죠. 경찰한테 욕을 합니다. 불신 근무를 하려면 똑바로의 이 586개 땡땡아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경찰도 기분 나쁘죠. 모욕의 현행범 체포 시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현행범 체포가 바로 적법한 직무 집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도 경미하고 증거 인멸의 의무도 없습니다. 왜? 보는 증인들 아줌마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도주 우려가 없죠. 왜? 운전면허증을 교부했다는가. 그렇죠. 신원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모욕죄 현행범 체포 시도가 적법한 직무 집행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피고인이 바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경찰관의 그 팔목을 물어버렸죠. 그래서 상처를 입힌 겁니다. 바로 이때는 바로 직무 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136조 1항에서 말하는 공무집행 방해죄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한 잔데 문제는 직무 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무를 집행하는 이게 X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위법성이 줘야 됩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겁니까?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물어서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죄는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맞습니다.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법한 체포죠. 위법하게 체포하려고 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칼로 찌른 게 아니죠. 그냥 물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상해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21조 1항의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었죠. 공무집행 방해죄는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없고 상해죄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번 지문 상해죄는 정당 방위 맞습니다. 3번 지문 그렇죠. 뭐 이러자면 흔히 자주 보죠. 회의장 안에 물도 분사하고 체류탄 가스도 이렇게 터뜨리고 이런 것은 결론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 행위다라고 볼 수 있다.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 되고 그 다음 4번 지문. 정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 정도 투표합니다. 약간의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 모였으니까 1시간 정도 여흥 시간을 가집니다. 예, 이것도 정당한 정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옳습니다. 그 다음 6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질문. 성계에서 공동점검이죠. 성계에서 공동점검은 가담 이후죠.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점검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질문. 바로 공모 공동점검도 인정되죠. 따라서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공모 오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옳습니다. 3번 질문. 그죠. 이제 그 창원에서 이제 남자 3명이 여자 3명을 꼬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이래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 피운 일행 근처에 이 사건 피고는 현재 그 가스방 중입니다. 교도소 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는 가스방 기간 중에 아주 중한 범죄를 범하면 가스방이 실효되고 다시 교도소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즉 공모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그렇게 있고 자신의 상대방으로 남겨진 여성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일행이 강간을 마칠 때까지 벤치에 앉아서 이 가변한 여성하고 얘기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공모했습니까? 강간하자는 점에 대한 공모 의사를 인정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론, 공모 공동점검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질문. 네, 이것은 사건이죠.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자였고, 바로 이때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자의 공모강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에서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할 것이 필요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전혀 없었고, 라고만 했고, 비대한 체계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0m 정도가 떨어졌을 뿐이죠.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퍽치기, 간호상의 범행을 범합니다. 그럼 이 사건 피고인도 공모강에서의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점검이 되는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7번. 예비 의무입니다. 기억지문. 예비 당기 것이다면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일단 예비죄 공동점검 인정하죠. 반면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적 종소 형식을 공부하죠. 적어도 교사범이나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실행차수해야만 됩니다. 정범이 실행차수로 나가지 않았다면 방조범이나 교사범 성립할 수 없음을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기억지문 맞습니다. 우리 형법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니은지문 이것도 아주 중요했었죠. 바로 대법원 입장에서는 예비 단계에서 자의로 중지했을 때 중지 미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지 미수도 미수범 중의 일종이니까 실행 차수한 다음에 자의로 중지해야 되죠. 그런데 아예 실행 차수하기 전에 바로 범행 도구인 흉기를 구입했다가 곧 후에서 강물로 던져버립니다. 실행 차수한 게 아니죠. 그러면 중지 미수가 되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예비죄 중지범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니은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지문. 아주 중요하죠. 간도 예비 의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이죠. 미필적으로라도 강도할 목적이 있으면 인정돼야 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 예비 의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리얼 지문. 예비 의무 처벌 규정 수업 시간에 다 강조한 거죠. 도주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은 있지만 예비 의무 처벌 규정은 없고 다만 도주 원조죄 그리고 간수자 도주 원조죄는 예비 의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문에처럼 도주 원조죄 예비 의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 교통방해죄 워낙 수업시간에 많이 들었죠. 일반 교통방해죄는 예비 의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일반 교통방해죄는 방해죄 중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죠. 일반 교통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예비 의무 처벌 규정은 없고 반면 가중적 구성 요건인 기차 선박 교통방해죄는 예비 의무 가지도 처벌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니까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리얼 지문은 일반 교통방해죄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 미연 지문 업무죠. 그렇죠? 업무
업무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세 단어 정도가 머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바로 2인 이상의 자사에 성립한 특정한 범죄를 위한 합의로서 그 합의에 단순한 위험성이 아니라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것을 공부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걸 물은 겁니다. 내란 업무죄죠. 업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바로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 실현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이제 인정되고 그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이죠. 이거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1번 지문. 이것도 아주 중요했죠. 야간 주거 침입절도 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야만 됩니다. 아무튼 주거 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 당해 사건에서처럼 낮에 장안동 모텔 안에 들어갑니다.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밤 9시 야간에 LCD 모니터를 들고 나옵니다. 주거 침입이 주간에 낮에 이루어진 이상 이것은 야간 주거 침입절로 제가 아니죠. 1번이 틀리고 바로 답이 되죠. 그 다음 2번 지문. 그렇죠. 허위로 혼인신고합니다. 이와 같은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민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무효인 혼인신고를 바로 공정정서 원본에 해당하는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호수부에 기재하게 하면 공정정서 원본 등 부실 기재죄가 성립함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실 기재죄의 실행 차수가 언제 되겠는가? 지금 모르는 것처럼 바로 그 서류를 건네준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실 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할 때 실행 차수가 인정됩니다. 공무원한테. 그렇죠? 따라서 허위 신고 시에 실행 차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번 지문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지문. 이거 아주 중요하죠. 감류합니다. 감류는 바로 나한테 달라 기범이라고 하는 증거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네가 그대로 갖고 있어라 임시로 압류하는 거죠. 이런 것은 바로 소송 사기죄에서 인정되는 실행 차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맞고 4번 지문. 체포될 것이 두려워가지고 은행 가다가 입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중지미수로 볼 수 없습니다. 자의로 중지한 게 아니죠. 게다가 우리는 중지미수를 인정한 판례는 단 2가지가 있음을 공부합니다. 바로 그것은 친해지면 사건, 청광상해 사건 이 2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지미수가 아니다. 장애미수로 간다. 그걸 공부하니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1번 지문. 그죠. 불가벌적 수반 행위의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은 감금의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 행위.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때는 바로 감금죄만 성립하고 협박죄는 불가벌적 수반 행위로서 보통 감금할 때 그 정도는 협박하죠. 협박이나 폭행 억지로 밀어넣는다든지 폭행 협박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감금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 1번 지문은 불가벌적 수반 행위의 개념을 물었던 것이고 옳은 지문입니다. 2번 지문이죠. 오다 좀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수시는 받고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와 그리고 문제된 것은 폭처법 위반, 공동폭행죄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공동으로 폭행하는 것은 업무방해의 수단인 위력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이 폭행하는 것이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죠. 업무방해의 수단인 위력 맞습니다.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성립하겠는가.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하죠. 이 공동폭행은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 행위로서 이건 흡수되고 사라지고 얘만 성립하라. 이렇게 주장하지만 보호법이 또 다릅니다. 업무하고 사람 신체의 안전. 게다가 이 폭행이 업무방해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일제였습니까? 수재였던 겁니까? 수재로서 둘 다 인정되고 얘가 업무방해의 수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실체적 경합범이 되지는 않죠. 바로 이런 것은 둘 다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범이 됨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수재가 되고 상상적 경합범이 되니까. 그 다음 3번 지문. 메삼페타민 이와 같은 히로뽕을 일단 수수합니다. 일단 수소제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해서 투약하고서 잔량을 음릭하는 방법으로 또 소지하는 겁니다. 수소제와 소지제의 관계입니다. 수소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잠시 소지한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은 수소제와 별개로 소지제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지문. 공천을 받게 해줄 의사는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받습니다. 이때는 공서법 위반, 바로 공천 관련 근무 수수제하고 사계제 둘 다 성립하죠. 왜? 보호법익이 다릅니다. 사계제는 재산권하고 의사결정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이고 공천 관련 근무 수수제는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처와 같은 국가적 법익을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법이 다르고 둘 다 성립하고 이 행위는 사기제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를 받는 것이고 공천 관련 금품 수수제도 금품을 수수하는 겁니다. 돈을 받는 것이 수수 행위인과 동시에 사기제의 재물 교부를 받는 겁니다. 일치합니다. 그러면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 10번 자수죠. 1번 질문. 이것도 워낙 중요했습니다. 수뢰액을 실제보다 달리 신고했던 것. 실제로는 5천 받았지만 3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바로 법정형이 달라지게 됐을 때는 제2뉘우침이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수다라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 지문.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증거하면 자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수는 죄를 범한 때로부터 수사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체포될 때까지는 얼마든지 자수가 가능하죠. 그리고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이후라 하더라도 자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지문, 조문 출제죠. 바로 피자 의사의 반항에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자복하면 52조 1항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2조 1항의 자수하고 52조 2항의 자복은 효과가 똑같습니다. 뭡니까? 이머적 감면이죠. 수요세는 하도 계속 들을 거니까 또 익숙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3번 질문은 필요적 감면 틀렸습니다. 자수하고 마찬가지로 임의적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답이 되고 4번 질문. 처음 조사받으면서는 범죄 사실 부인하다가 2회 조사받으면서 업무와 관련해서 돈을 수수했다라고 자백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소송부 상의 자백은 될지언정 바로 이 수사관의 추궁에 의해서 자백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상의 자수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11번 1번 지문. 그렇죠? 미성자 약취 이유인죄에서 가장 베이스가 첫 번째 보는 판결이죠. 왜냐하면 약취 이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생활의 자유 이외에 보호 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 여고생은 가출한다, 따라가겠다라고 동의했지만 아버지 허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약취 이유인죄가 성립합니다. 옳습니다. 2번 지문.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약취입니다. 약취의 수단인 폭행은 그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 그래서 이 마트에서 어떤 여성이 3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드려 패야 됩니까? 아닙니다. 살짝 안고 가도 되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요구하지 않고 얘를 살짝 포대기 안고 가도 되죠.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2번 맞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건에서는 우리 집에 자러 가자라고 하면서 옷 소매를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바로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의 바로 폭행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는 목적 야치죄의 미수범이 성립함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3번 지문. 영리목적 야치죄는 종속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가중하는 조속 살해죄처럼 가중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뭐 해설에도 있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합니다. 존속, 학살폭, 유감, 협상체.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존속 학대죄, 존속 살해죄, 존속 폭행죄, 존속 유기죄, 존속 감금죄, 존속 협박죄, 존속 상해죄, 존속 체포죄입니다. 특히 바로 옛날에도 기출된 게 있었죠. 그때도 약취와 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이미 뭐 파업특강 등에서 뭐 출제됐던 것이고 이거 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약취 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아버지 모시게 하고 며느리들이 서로 막 데려갑니다. 처벌합니까? 모시겠다는데. 그렇죠. 한 번만 생각해봐도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질문. 그렇죠. 장소적 이전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성립한다는 것을 또 기본소득 때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예, 12번. 1번 질문. 예,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얘가 뭐 자백하지 않는다면 내 뚜껑을 열어볼 수밖에 없는데 내 뚜껑을 열어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질문. 영아살해죄죠. 바로 직계조속이 지옥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할 때 바로 영아살해죄입니다. 예, 분만 중 분만 직후 영아에 제한된다. 맞습니다. 반면 해설에도 있지만 영아 유기죄는 분만 중 분만 직후 영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소득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3번 질문.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자살을 결행했을 때는 자살 교사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계 위력 이런 거죠. 위력입니다. 만약에 바로 어떤 조폭 보스가 조직을 배신한 조직원에게 사무라이 검을 딱 주면서 할복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배신한 조직원은 내가 할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하고 내가 아주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위력으로서 자살을 결행하겠죠. 이것은 살인죄처럼 처벌해버립니다. 자살교사죄처럼 형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250조 살인 또는 조소살해에 의해서 처벌하니까 바로 이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질문.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입니다. 생모죠. 어머니입니다. 이 여자 몸에서 이 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자 간에는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관계만 갖고도 법률상의 직계 좋은 비수관계 발생합니다. 이랬을 때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13번. 업무방해죄의 보호되는 업무. 그렇죠. 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죠.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억지문. 의사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합니다. 이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되는 거죠.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죄입니다. 이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으니까 기억은 X입니다. 보호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미연지문. 예,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에 불과하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도 뭐 최신 판례 중에 하나였죠. 어쨌든 니은은 X입니다. 디귿지문. 그죠? 뭐 종종 회장이 의사 진행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의사 진행 업무는 이미 업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의사 진행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인 업무 맞다 공부합니다. 디귿지문도 옳고 리얼지문 대학원에서 입학 전형 업무도 이런 것도 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업무방해죄 업무 맞습니다. 반면 미엄지문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 즉 투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주주로서의 업무라기보다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공부하죠. 이건 권리에 불과하지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주로 하여금 총회꾼들이 주주총회장의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폭행 협박하면 이것은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바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간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업무방해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리에 불과하지 업무가 아님을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14번. 예, 이제 재산적 본격적으로 또 나오기 시작하죠. 예, 강도죄입니다. 기억지문. 네. 이것도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바로 야간입니다. 야간에 301호 등에 들어가서
절도 내지 강도할 목적이라면 301호에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개시할 때 땡땡땡 미수죄임을 공부합니다. 혼자 가든 2인 이상이 합동하든 흉기를 휴대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억 지문에서는 야간이죠. 밤에 강도할 목적으로 출입문 창살을 통해서 이미 침입하고 있죠. 주거 침입할 때 이미 특수 강도 미수 실행 차수가 인정됩니다. 맞습니다. 니은 지문.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별가지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왜냐면 밤에 강도할 목적으로 어느 집에 들어가 버리면 이미 특수 강도의 기회 실행 차수 맞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주거 침입 시설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재물 강취를 위한 폭행 협박 시설을 취했고 따라서 특수 강도 실행 차수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강한 행위를 특수 강도 강화죄로 볼 수 없다라고 한 이례적인 판결이니까 사실강의하고 결론을 외워두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니은 지문 틀렸습니다. 디귿 지문. 이것도 뭐 계속 본 거죠. 특수 강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죠. 죽은 선한점. 선한점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선한점. 보시면 죽어 맞습니다. 죽은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이 나와야 되는데 자동차가 틀렸죠. 점유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죽은 선한점. 자동차 대신에 점유하는 방식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뭐 충분히 대비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귿 지문이 틀렸습니다. 리얼 지문도 또 정리하고 있죠.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줬을 때 해방 강경 규정이 있는 것은 바로 인질 강요죄입니다. 인질 강요죄, 인질 상해치상죄와 약취유의 및 인신매매죄의 장애인은 대부분의 범죄입니다. 특히 없는 것은 인질 강도죄하고 체포감금죄 없다는 것. 그걸 지금 물었던 겁니다. 리얼 인질 강요죄가 아니라 강도죄의 경우 해방 강경 규정 없습니다. 리얼 틀렸습니다. 15번 사기죄죠. 1번 지문. 뭐 최신 판례로서 이거 뭐 올패서부터 그렇죠. 그리고 최신 판례 이제 정리할 때도 이런 것은 무조건 나온다. 올낫이 아니라 when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다. 뭐 바로 나왔죠. 바로 여기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줬고 자동차를 건네줬습니다. 예, 그러면 이 피해자가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판 다음에 다시 훔칠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기가 되지는 않고 다만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훔쳐왔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만 성립합니다. 1번이 틀리고 바로 답이 나왔죠. 그 다음 2번 지문. 예, 돈을 빌린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받은 게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고 3번 지문도 아주 중요했죠. 이미 다 대비했던 겁니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죠. 간단하게 보자면 만약에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A는 보존 등기입니다. 사람으로 따진다면 출생신고죠. 그리고 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이전 등기가 되고 그 다음 이게 B 그리고 C 명의로 계속 이전 등기가 됩니다. 현재 소유자는 C입니다. 그런데 이 갑은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죠. 이 사람이 자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B, C를 상대로 얘들 명의로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C를 상대로 나한테 달라라고 청구한 의사표시는 없지만 이 갑의 허위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들 명의의 소유권 인전 등기가 말소되면 이 부동산은 누구 소유로 회복이 되는 겁니까? 피고인 자기 것이 되죠. 따라서 이것은 내가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바로 소송 사기 실행 차수를 인정합니다. 사기 실행 차수한 거 맞습니다. 4번 지문도 뭐 수업 시간에 그냥 외워지는 거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제3자 개체인 재물 맞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단 하나 뭡니까? 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은 사기죄 개체인 재물이 아니다.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가 화체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4번 지문 맞습니다. 그 다음 16번 회녀죄입니다. 회녀죄는 바로 저스타들 역시 조문이죠. 회녀죄는
타인 재물 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해야 되고 횡령자의 개체는 재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광업권이죠. 이건 재물입니까? 권리니까 제사상 이익에 불과합니까? 제사상 이익이죠. 따라서 이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는 제사상 이익으로서 횡령자의 개체인 재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1번 지문도 기본소대 본 거죠. 1번 지문도 맞고 2번 지문입니다. 동업입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 부분에 임의로 횡령했다면 지분 비율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재책을 부담한다. 틀렸습니다. 지분 비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아직 손익 분배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분하고 상관이 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을 공부를 합니다. 2번 지문 틀렸고 3번 지문 그렇죠. 올해 재심 전합의체 판결이죠. 아주 중요하고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기존 입장을 바꿨죠. 이제는 바로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자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정리하고 3번 지문 맞습니다. 4번 지문 이 업면허권자가 업면허권을 양도하고도 업면허권이 아직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업손실보상금이라는 재물을 딱 수령합니다. 그럼 이거 지가 쓰면 됩니까? 아니죠. 업면허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다면 이 돈을 받은 다음에 그 양수인한테 줘야 되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씁니다. 타인 재물 보관자가 횡령한 건 맞습니다. 17번 기억지문 그렇죠? 네, 이거 틀렸죠? 바로 배임자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 즉 실해발생을 초래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되고 이것은 위험은 법률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됨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지문 법률적 관점 틀렸습니다. 우리 재산제에서의 개념은 법률적 재산 개념설이 아니라 경제적 재산 개념설임을 공부하고 그다음 니은지문 니은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니은지문 두 번째 줄에 정산상입니다. 정산상. 그냥 정산상으로만 이렇게 한 거죠. 가장 간단하게 보자면 피고인이 만약에 주식회사 A 상사에 대해서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채권 3천만 원 있다. 이것을 얘가 컷으로서 이렇게 해서 쓱 지웁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주식회사 A 상사에 대해서 받을 채권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산상으로만 없애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있는 이 회사로서는 주식회사 A 상사에 대한 우리가 채권이 있다. 얼마든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친구한테 만약에 줘야 될 채무가 1,000만 원 있습니다. 그걸 컴퓨터에 입력해 놨다가 그것을 지우면 여러분들은 1,000만 원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손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니은 지문에서 키워드가 전산상 여기에 되는 것이고 배임자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 D가 지문. 워낙 중요했죠. 별별까지 하고 바로 대표고 남녀의 경우 바로 회사 명의 약속음을 발행한 사건에서는 비록 상대방은 대표고 남녀 사실을 알았거나 중단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에 대해서 엄금 달라라고 지급 제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회사 명의 약속음은 전적 유통되죠. 그러면 최후 소지인이 바로 회사에 가서 돈 줘라고 하면 이 법인은 엄금을 줘야 되는 위험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해 줬을 때 이미 배임자가 원칙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D가 지문도 옳고 리얼도 맞죠. 키워드는 인색입니다. 인색이는 동산이죠.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이나 등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자의 주체인 타인 사무실의자가 아님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배임자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틀린 주문이 되고 또 기본 수업 때 키워드를 3가지 잡죠. 바로 성형사출기, 에어컨, 인쇄기 이 사건에서는 배임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18번 기억지문. 고무서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고 행위 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서가 아니다라고 하면 현법, 기타 특별법, 법률이죠. 법률 규정에 있어야만 됩니다. 계약 등에서 이런 것은 수업 시간에도 보겠지만 행정법적으로는 단순한 공무보조자로서 일반 사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아주는 일반 시중은행이 은행장 명의로 발행한 이와 같은 것들은 공무서가 아니고 사무소에 불과함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 맞습니다. 니은 지문도 기본소대 보는 거죠.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합니다. 이와 같은 위조된 사무소가 있죠.
행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뭐 스캔해가지고 화면상으로 보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위조사무소 행사자가 성립함을 공부합니다. 니은주문 틀리고 또 비교 판례에서도 또 뭘 공부를 했었습니까? 64년 길자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서는 너무나 조잡했기 때문에 위조된 공모서가 없다. 그래서 위조 공모서 행사자가 성립하지 않음을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디귿지문 거래 가액입니다. 예, 거래 가액을 부동산 등기부를 하는 공정정서본문에 기재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 거래 가액은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맞습니다. 리얼지문 인감점에서입니다. 인감점에서는 해설을 통해서 보셔도 알겠지만 바로 부동산 매도용일 경우하고 매도용이 아닌 경우 부동산 매도용하고 그 기타 용도로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이 사건의 경우처럼 이때는 인감점에서의 사용 용도란을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사자가 얼마든지 필요할 때 사용 용도란을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공모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얼 사건에서는 공모서, 변조된 공모서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미유지문. 이것은 기본서에는 있죠. 기본서에는 있는데 아주 올드한 판결로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참 출제하니까 황당하기도 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갑 구청장입니다. 갑 구청장 김춘식 갑 구청장인데 이제 부산 동네 구청장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전화로 정보 발령 받습니다. 전화로 만약에 AM 11시에 당신이 이제 남구청장으로 을구청장으로 정보 발령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중앙 집권일 때는 구청장을 중앙에서 저쪽으로 정보 발령하지. 요즘에는 뭡니까?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출제가 잘 안 될 거다라고 봤는데 올드한 게 이게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보세요. 아무튼 을구청장으로 전부됩니다. 그러면 바로 참고로 민법상은 어떤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도달했을 때. 이 도달주의는 행정법 등에도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즘에는 서면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등에 따른다면 전화로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판결입니다. 그렇죠? 옛날 판결인데 을구청장으로 정보받으면 11시부터는 얘는 갑구청장입니까? 을구청장이 되는 겁니까? 11시에 알아줘 자기가. 이제 내가 을구청장이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11시부터는 이 피고인은 을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밥 먹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오후에 PM 2시쯤에 건축 허가서 기한 용지 결재란에 이렇게 쓴 겁니다. 어떻게 썼냐면 자기를 그대로 갑 구청장 그리고 김춘식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무서워서 아실 겁니다. 피고인이 지가 지름 씁니다. 지가 지름 쓰고 각 구청장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오전 11시에 을 구청장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공모서를 위조한 겁니까? 자격 모형 공모서 작성입니까? 자격을 모형한 겁니다. 지가 지름 쓰고 타인의 자격을 쓴 거니까 이것은 허위 공모서 작성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자격 모형 공모서 작성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엄지문 틀렸습니다. 그 다음 19번 뇌물죄 1번 지음. 네, 이것도 이제 항상 이제 봐왔었죠.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부필수 계약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이제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자기가 이걸 받죠. 이것은 뇌물수재가 아니고 뭡니까? 국고 횡령입니다. 횡령죄가 된다는 것을 공부합니다. 1번 지문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지문. 뇌물은 재산상 이익에서 더 나가서 바로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성적 요구 충족이죠. 이것도 기본서도 보죠. 성적 요구 충족입니다. 바로 유사 성교 행위 그리고 성접대 받은 것도 뇌물수수죄 맞습니다. 맞고 3번 지문도 재심 판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임원이 즉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 수행권을 상실한 이후에도 조합 임원으로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왔다면
역시 뇌물죄의 적용 대상인 공무원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강학상 사실상 공무원이다라고 하고 비슷한 판례가 뭐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임용될 당시에 중대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한 20년 이상 공무를 담당하면서 지무에 관해 돈을 받습니다. 역시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죠. 네, 그래서 3번 또 맞고 4번 지문. 그렇죠. 음주운전 적발에서 당초에 관한 수리를 작성한 다음에 취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람이 근무를 수수해도 129조 1항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수수한 건 맞습니다. 예, 직무 관련성을 인정합니다. 뇌물수수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 20번. 1번 질문 제3자가 네, 이것도 기본서에도 본 거죠. 핵심적인 것은 신문 절차입니다. 해설에도 있지만 변론 절차인지 아니면 신문 절차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변론 절차로 진행될 때는 선서를 확보하고 선서를 진술을 명할 수가 있지만 신문 절차로 진행될 때는 이 정인한테 선서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장이 선서를 시킬 수가 있죠. 이런 것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정인이 아니라 법관에 의해서 임의로 선서한 정인에 불과함을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지문에서는 위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정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지문. 예, 이것도 아주 중요했죠.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입니다. 바로 무죄 추정 원칙도 헌법상 유죄 판결 확정 시까지만 가능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정언 거부권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실대로 법관 앞에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거짓말하면 위존죄로 처벌합니다. 2번 지문 위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지문 이와도 중요했죠. 이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문 또는 고모소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허위 인점에 대한 증명입니다. 증명. 검사가 증명할 때는 바로 결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고적 증명만으로 충분하다. 틀렸습니다. 이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예, 아주 중요하죠.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반면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 입장으로서는 내가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 가지고도 충분함을 공부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입니다. 검사는 이게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됨을 구분해서 전의를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네, 워낙 중요했죠. 변호사회 회장입니다. 바로 해설을 참고로 했어도 아시겠지만 이때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고모 또는 고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건 무고죄가 성립하고 나머지 판례들이 있었죠. 대통령, 시도지사, 구세청장 전부 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공무원 맞습니다. 안 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니까 아무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기본 수업을 그냥 기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게 나오고 거기서 이제 더 추가로 계속 공부를 하니까 수업 시험 위주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